김대중 기록화연구회와 한국기록가정보문화학회 공동 세미나를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스터를 다 보시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김대중의 정치 철학으로서의 창조적 진화론, 디지털 데이터 시대의 의미입니다. 이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22명이나 모여가지고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의미가, 네, 또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역사적 상황에서 되게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세미나가 좀 지금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뭐 탄핵이 되고 나서 이걸 논의할 때 되게 좀 즐거운 의미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 다시 호명하게 되는 이 상황이 또 한편의 시적절한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탄핵이 되면서 그 기존의 대통령들에 대한 지적 호명들이 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하나의 척결의 문제가 지금의 상황과 어떻게 되는지, 또 김대중 대통령이 이 시대가 그 엄혹했던 시절을 또 어떻게 겪으면서 이 우리나라를 민주화로 가는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자주 여러 군데서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디지털 데이터 시대의 의미라는 건 사실 미래에 대한 대안 혹은 미래에 대한 전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노무현 선생님의 의견, 그러니까 발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미 노무현 선생님 배포된 발표 자료를 검토를 하고 오셨겠지만, 뭐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너무 어려워서요. 하지만 쉬운 발표로 깊은 뜻을 발견하는데 앞에서 끌어와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노무현 선생님, 그러니까 한국외대 사학과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명예교수이신 노무현 선생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간단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추후라도 또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제가 계속 보완을 해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김대중의 정치 철학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어떠한 이제 정치가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조금 문헌에서 그대로 좀 옮겨오고 또 관련되는 글들도 그렇고 이제 그것들을 제가 그냥 이렇게 중간에 전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원문 그대로 좀 옮기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글로 된 이 PPT 화면이 많죠. 그래도 하여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또 나중에 참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뭐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김대중의 생애 사상 정책의 의미 하는 책, 빌리 브란트하고의 관계 비교 속에서 하는 책을 어, 냈고, 이제 그 안에서 창조적 진화론, 김대중의 정치 철학으로서의 창조적 진화론을 이제 좀 다루었고, 어찌 보면 조금 다룬 게 아니라 그 책 전반에서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이 어, 이제 하여간 역사적 인물로서 편하게 이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김대중이 이 디지털 데이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목도하고 이제 책을 통해서 그런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이제 감옥에서 읽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어떤 부국 강병의 차원에서 디지털 데이터 시대를 준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의 기반이 되는 창조적 진화론, 그에 기반한 여러 정책 개념들, 그의 햇볕 정책, 아, 지구민주주의, 보편적 세계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더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시대에. 즉, 국경이라고 하는 것을 차원에서, 초월해서,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크기를 넘어서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이게 해 간다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치열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것에서 대단히 이렇게 일관되게 그다음에 집념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워낙 이 창조적 진화론 이것도 조금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 그 적용하는 문제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여간 우리 그 김대중 연구 또 기록화 이것을 이제 시작하는 차원이니까 그 전에 했었습니다만 이제 중단하고 다시 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도 발표하시고 하면서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단톡방에서 또 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추구해온 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햇볕 정책 뭔가 남과 북이 얽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얽힘을 어떤 식의 얽힘을 갖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 또 지구민주주의, 또 보편적 세계주의, 뭐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우리는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제가 이제 단톡방에 세계 시민사회, 뭐 지구 시민사회, 뭐 이런 말들을 올리고 그렇습니다만, 바로 어떤 이러한 정책적 또는 어떤 정치 사상적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 아카이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추진하고 이제 자동 통번역이 이렇게 돼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 시민사회, 지구 시민사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하고 추진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내용도 우리가 계속 해오는 내용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창조적 진화론은 일단은 김대중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봤고 또 자기 자신의 고민을 푸는데 그 해결한 그 지적 철인 또는 신학자 데야르드 샤르댕, 피에르 데야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 현상이라고 하는 책, 그 외에도 이제 저술이 많습니다만, 특히 그 인간 현상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집중적으로 읽었고, 그리고 그의 저장 내용과 함께 그는 자신의 신앙 문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치 철학 이것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김대중에게 영향을 미친 즉 피에르 데이아르드 샤르댕의 그러한 저작들 사상과 연결하도록 그러한 도움을 준 사람은 없는가? 어떤 그런 계기는 없는가? 김대중 스스로가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에서 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이 함석헌 선생
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함석헌 선생은 유영모 선생의 제자고, 그리고 이제 함석헌 선생은 자신이 바로 이러한 창조적 진화론 또는 과정 철학, 과정 신학, 그래서 이 샤르댕과 더불어 바로 이 과정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개척했던, 그것을 열어갔던 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됐고, 그리고 이제 그의 영향을 받았던 서남동 목사, 안병무, 그리고 문익환 목사, 이제 이런 분들이 네, 활발하게 테야르 샤르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화이트헤드에 바로 이 과정 철학을 연구하고 이제 과정 신학을 도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중 신학으로 가고, 그런데 이제 김대중은 함석헌 선생과 이제 깊은 민주화 운동의 에, 어떤 선배였고 또 동지였고, 그리고 많은 그에게 지적 영향을 받았고 또 아마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서남동 목사하고 깊은 관련이 있었고, 특히 이제 1976년 3월 1일 명동에 민주 회복을 위한 구국 선언을 하죠. 이제 그때 김대중, 함석헌, 서남동 이제 이런 분들 해가지고 그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5.18 때 또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이해동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해동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구술을 여러 차례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해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1976년 3.1 구국 3.1 민주화를 위한 민주회복을 위한 구국선언, 그것이 정치인 김대중이 제야 세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특히 제야 세력의 지식인들도 특히 이 개신교 그룹하고 직접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해동 목사님도 이제 그때 선언에 참여하셨고 또 감옥을 같이 가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5.18이 또한 그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그 저작들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이 창조적 진화론, 그리고 과정 철학, 조금 이따 과정 철학을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이트헤드에.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그 한국의, 즉 계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신학 또는 신앙, 이것을 넘어서서 어떤 이성적 어떤 판단과 그런 이성에 의거한 그런 인간의 삶 또는 활동, 이것을 신학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계시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런 창조적 진화론, 과정 철학, 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또 이제 이들이 민주화 운동에 또 사회민주화 운동의 주역이 되면서 한국의 민주화에 바로 이러한 창조적 진화론, 과정 철학, 과정 신학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76년 3.1 구국선언 또는 광주 항쟁, 5.18 이를 통해서 김대중이 바로 이러한 제야 세력과 연계하면서 김대중은 바로 이러한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구나 이제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책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연구를 해왔고, 그 내용에
일부를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 창조적 진화론을 보면서 과정 철학, 과정 신학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 김대중의 생애와 정치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세계관으로 창조적 진화론과 변증법적 통일의 과정을 저는 이제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것을 봐오고 있는데요. 하여간 김대중은 바로 뭐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기 이전부터 정적이고 기계적인 통일이 아니라 모순과 대립 속에 조화 발전하는 변증법적 통일, 이것이 역사의 어떤 길이고 그동안의 역사고 또 어찌 보면 인간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해방 이후에 해결 철학에 몰두하면서 바로 이제 이러한 생각, 항상 모순과 대립 속에 존재하는데 인간과 사회는 그것이 서로 대립하고 또 충돌로 가면서 그러면서도 또한 변증법적 통일로 간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어, 그 어,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특히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했는데 제가 장표 3에 해놨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변증법적 철학 어떤 세계관 이것을 그는 발전시켜 왔는데 이제 1973년 5월에 그 일본에서 펴낸 독재와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에서도 자기는 계속 그 해방 직후부터 이때까지도 계속 아까 그러한 철학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음과 양의 상호작용,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하는 어떤 동양 사상과 연결해서 자기의 변증법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가 이그 피에르 에야르 샤르댕의 창조적 진화론에 접하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그 함석헌 선생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암동 목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함석헌 선생은 1978년 그 씨알의 소리에다가 자신은 그 이제 어, 인간 현상이라고 하는 이 창조적 진화론을 담고 있는 인간 현상이라고 하는 샤르댕의 책이 이제 그 샤르댕의 사후 직후에 이제 미국에서 출간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맥락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되는데 자신은 그게 55년에 나왔는데 이제 57년쯤에 이것을 접한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읽었다고 그래요. 어, 영어로 읽고 자신은 여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함석헌의 여러 저작들을 보니까 그 샤르댕의 이 책을 품고 다닌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샤르댕의 다른 저서까지도 이렇게 품고 다닌 것 같아요. 여러 저작에서 그러한 정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정황을 뭐 그의 인간혁명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담았고 그다음에 그 CR의 소리 1978년도에서도 이렇게 담고 있고 김대중은 75년 CR의 소리 창간 5주년 기념에 축하 강연을 했었고 또 여러 자신의 옥중서신이든 여러 곳에서 자기가 어떤 책을 읽으면 함석헌 선생의
어떤 말씀이나 글과 이렇게 비교하는 이제 그런 걸 했고, 자기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은 또 함석헌 선생이 바로 이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받은 어떤 자신의 어떤 감동, 먼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감옥에서 집중적으로 읽는 게 나옵니다. 영어판, 일본어판을 부인 이효 여사한테 감옥으로 들여보내달라 해서 읽고, 근데 거기서 보면 이미 감옥 가기 전부터 읽고 있음이 보이고요. 이제 그 일본어판은 뭐 어디에 있는데 그것도 또 갖다 달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국어로 번역된 게 뭐가 있는가 찾아봐서 넣어달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아까 자식에게 아까 변증법적 철학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삼남 김홍걸에게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보시듯이 때이아르드 샤르댕 신부의 진화론적 신학을 참고하기 바란다 하고 또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세 자식 모두에게 샤르댕의 책들을 서재에 이렇게 마련하고 평생에 걸쳐서 읽고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당부를 하거든요. 그 옥중서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뭐 일일이 안 하고 제가 김대중의 옥중서신에서 어디에서 깨아르 샤르댕 신부의 그 말들을 그 책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고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에서 또 어떻게 정리하고 있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다 그 출처를 표시해서 원문을 옮겨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점이 조금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길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샤르댕의 저서에서 보면 그게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엮어 놓는 것인데, 즉 신이 한번 창조하고 창조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신이 계획한 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고 또 신의 뜻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 창조된 과정에 있고 어찌 보면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샤르댕, 그다음에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과정, 프로세스, 티올로지, 신학, 프로세스, 이 필로소피, 과정, 철학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변증법 철학에서 모순과 대립 속의 조화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쉽게 연결시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러한 창조적 진화론을 보고 여기에 감명 받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책에서 김대중의 생애를 다루면서 대단히 이분은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찍 눈을 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봤고,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는 그러한 것인데 일찍 그것을 해왔는데, 그것을 바로 이러한 창조적 진화론과 더불어 체계화를 할 수 있었구나. 특히 그 자기의 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해 놨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인간이 뭐를 어떻게 하나. 그런데 또 그것을 열심히 믿어도 왜 이렇게 여기에 악이 있고 이렇게 부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뭐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하고 난 나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통을 받고 아주 불의하게, 내가 보기에는 불의하게 이렇게 이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박하고 박해하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고민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때야르 샤르댕의 모든 게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완벽하게 창조되지 않았고, 창조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있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어, 제대로 삶을 살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신의 뜻에 부합하고, 그래서 신이 그 과정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 즉 최종의 종점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최종의 그 지점, 그것이 이제 예수의 재림이고, 그리고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잘해서 그 신의 뜻에 부합하고 신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가 하나의 전범을 보여주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 속에서는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자식을 낳듯이, 그리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은 사랑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게 때야르 샤르댕의 관점이고, 그리고 그래서 악과 선 이런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악에 의해서 또는 어떤 불의를 받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바로 바로 그러한 과정과 어떤 이 최후의 그 구원의 지점,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속에서 인간이 할 일이 있고, 신을 도와서 이제 이 창조하고자 했던 그 세상을 완성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은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상호작용하고 충돌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자신은 이제 그 옥중서신이나 이제 그 여러 책에서 때야르 샤르댕 신부의 이 저수를 통해서 자기는 자기 신앙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 자기가 늘 고민하던 신앙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창조적 진화론 같이 이러한 과정에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는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악한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해서 그것을 억울해하지 말고 어떤 크리스천으로서의 의무로 알고 그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는 물을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충실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는 이제 고통이 아니다. 그게 자신의 신앙과 어떤 정치적 어떤 자신의 길, 거기서 박해가 오는 거, 그다음에 거기서 고통, 먼저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그의 정치 사상,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선을 유포함으로써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창조한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선과 악이 충돌하면서 또한 어떤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의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으로 선을 주장하고 내가 선이라고 하는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다양성의 존중이 중요하고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열어가는 것이다.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그의 햇볕 정책, 지구민주주의, 그다음에 보편적 세계주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볼 수 있겠고 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충돌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융합 창발해 가는 것이라면 이것이 한 국가 내에서만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없고 이게 국가는 국가대로 있지만 국가를 넘어서는 이게 또 한 세계 차원이 돼. 그럼 이게 세계 차원이 되려면 그게 어떻게 하면 그게 소통이 가능하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고민이었는데 그리고 강대국, 약대국의 어떤 현실이 있고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온다? 자신이 이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로부터 눈뜨기 시작한 그러한 디지털 데이터 세상은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것을 세계적, 지구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다. 바로 이게 이제 창조적 진화론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운명, 지금 박해받고 있는 운명, 고통스러운 운명과 연결을 시키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그것이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결국은 융합 창발의 길을 가는 즉 창조적 진화론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고 또 공유하고 하는 것이다. 뭐 이게 이제 그의 정치 철학으로서 일단 창조적 진화론이었고 이그 디지털 데이터 사회에서는 그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 먼저 이런 연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창조적 진화론이 바로 이 테이야르드 샤르댕의 것이고 김대중은 테이야르드 샤르댕에 굉장히 에, 그 뭐야 몰입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양의 사상사에서 본다면 테이야르 샤르댕은 이 그 베르그손이라고 하는 그 사상가의 프랑스의 베르고손이라고 앙리 베르고손이라고 하는 사상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앙리 베르고손은 바로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고 특히 인간은 과거에 일어난 것을 즉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면서 새롭게 그것을 창조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의미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그는 이제 그 엘랑 이제 그런 가운데 인간은 엘랑 빗달이라고 하는 어떤 생의 약동을 그 얻으며 살고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기계론적 어떤 과학적 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고 또 예측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약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진화해 간다. 먼저 이런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은 연결돼 있고 상호작용하는 어떤 전체의 유기체, 그 유기체의 전체와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삶, 또 지구, 우주, 이것은 이렇게 존속해 간다, 지속해 간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서 테이야르 샤르댕은 아까 말씀드린 창조적 진화론의 그 신학을 이야기를 했고 또한 그 동시대 사람으로서 알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은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유기체적인 어떤 연결 속에서 모든 것은 그 연결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새로운 융합 창발의 의미를 두었고 바로 이제 이런 것을 그의 어떤 수학적 배경, 과학적 배경과 연결해서 바로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려고 했고 베르그송의 그런 것을 보다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려고 했고 테이야르 샤르댕은 그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근데 이제 바로 이그 화이트헤드와 샤르댕,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제자들, 후속 세대들이 이제 과정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바로 이제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함석헌 선생, 그 다음에 함석헌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까 서남동, 문익환 목사, 뭐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영향이 갔고, 한국에서도 바로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종래의 전통적인 그의 신의 창조된 세계의 그 모든 것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고 여기 과정 중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자율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민주화 운동의 사회 참여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정당화가 되는 그러면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함석헌 선생이 그랬고 그의 스승인 유영모 선생이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까 과정신학, 민중신학 이것을 발전시켰던 한국의 개신교 이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서양의 과정신학, 과정철학, 베르그손의 바로 이러한 철학을 동양의 이그 전통적인 사상들, 역의 사상, 그다음에 노자, 장자, 이 그 불교 이제 이런 것들하고 연결하는데 거침이 없는 이제 안병무 선생님도 어, 독일에서 신학 논문을 쓰는데 그 동서양의 철학을 이렇게 연결해서 논문을 썼고 하여간 이분들의 큰 특징이 동서양의 사상을 이렇게 융합하는 데 있는데 김대중은 이들한테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제가 그의 그 생애를 이렇게 쓰면서도 이렇게 봤지만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사유 이것을 굉장히 발전해 있었는데 아마 그를 보다 더 체계화하는데 그가 감옥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책을 읽어내는 데는 바로 이러한 맥락이 있었지 않은가. 근데 제가 그 책에서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 철학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못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 과정 철학 자체를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김대중이 뭔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걸 못 찾았습니다. 지금도 못 찾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아까 그 개신교 지도자들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좀 한 번 더 찾아보고 싶고 또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남동 목사님 이제 이 아래 이제 김경재 목사님이라 연로하시지만 아직 이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목적을 가지고 또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해동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볼 때 김대중의 이 과정 철학, 과정 신학의 영향이 그의 생각에 크게 있다. 그런데 그 영향 속에서 뭔가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의 사상이 변증법 사상이 이러한 것인데 여기에 깊게 이게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르그손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샤르댕과 화이트헤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 세 사람의 굉장히 역점을 두고 또 이 사람 제자들이 이제
과정 신학을 만들어 가는데, 미국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섭렵해 가면서 역사의 연구라는 것을 했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아놀드 요셉 토인비입니다. 아놀드 요셉 토인비는 바로 이 과정 철학, 과정 신학을 엄청나게 평가했고 그의 연구 여러 곳에 언급을 합니다. 이들의 그리고 그 의미를 그리고 그가 도전과 응전, 창전의 소수자, 미메시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깊은 맥락이 들어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과정 철학과 이 그 토인비. 그런데 김대중은 그의 옥중서신이나 또 그 이전부터 토인비는 자기의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점에서 그다음에 고난을 이겨내는 그것의 의미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이 그 김대중은 토인비에 대해서 뭐 토인비에 대한 집중 뭐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는 하여간 감옥에서 책을 읽을 때 이게 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또 그 옆에다가 노트를 해가면서 이제 그들이 김대중 도서관에 엘빈 토플러를 어떤 식으로 읽었는지, 역사의 연구를 어떤 식으로 읽었는지, 그 읽었던, 감옥에서 읽었던 책들이 김대중 도서관에 아카이브 되어서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공유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그, 어, 아노드 요셉 토인비의 그것을 그렇게 집중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집중적으로 읽었고, 감옥 가기 전에서도 읽었고, 감옥 가서도 또 집중적으로 토인비를 읽는데, 연구를 읽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이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어떤 응전의 길이고 그것이 어떤 소수의 창조라고 한 아까 어떤 창조적 진화론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김대중은 바로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가까이 있던 사람이고 그것을 내재화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화이트헤드와 김대중의 연결 또는 다른 학자들하고 김대중하고의 직접적인 연결 이것은 못 찾았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창조적 진화론을 아까 그 개신교 지도자들이 동양 전통 사상들하고 연결해서 또 이렇게 사유했다 하는데 김대중 역시도 그러한 측면을 강하게 보이는데 그 선암동 목사님의 경우 연세대 신학대학에 교수를 하셨죠. 다른 쪽에서도 하셨고 그럴 때 거기에는 유동식 교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이 선암동 교수하고의 뭐 깊은 관련 아까 말씀드렸고 유동식 교수의 저서들을 또 탐독을 했어요. 감옥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뭐 추천하는 도서로 전 세계 도서들을 열거할 때 두 번째에 유동식의 한국 종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그가 탐독했음을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 유동식이 소개하는 이 풍류도라고 하는 그 신라 시대 때 풍류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학,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유했고 이런 것들을 연계하면서 사유하면서 또한 동양의 전통 사상, 동양의 전통 사상에 대한 독서 사유 뭐 이것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유동식의 저서를 통해서 기독교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하나의 보편 종교로서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융합 뭐별 문제가 없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풍류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동학에 대해서도 풍류도는 제가 사상가 김대중이라고 하는 그 공저책에
좀 김대중 관련해서 소개를 해놨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가고 다른 나중 기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동서양 사상의 융합 그러한 속에 어떤 저는 김대중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뭔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대립과 갈등이 그렇게 충돌하면서 대립과 갈등의 충돌 속에서 그러면서 또한 융합 창발을 찾아가는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창조적 진화론의 그 자신의 신앙하고도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종교를 자기 종교만 옳다고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 자기는 가톨릭이고 자기 아내는 개신교인데 서로 공존 잘할 수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여간 뭐 일화로서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그런데 햇볕 정책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아까 그러한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힘의 우위, 강력한 힘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런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 강력한 힘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디지털 시대에 서로 소통을 이야기했지만 디지털 시대에 그 강력한 힘을 우리가 이룰 수 있구나. 그러니까 부국강병책이 됐죠. 부국강병책이면서 또한 그것은 소통, 융합 창발의 그러한 어떠한 것. 그런데 이 햇볕 정책이 남북 간에만 관계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웃 나라들하고의 관계, 어떻게 보면 세계 전체의 관계,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속에서 풀 수 있고 세계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남북 문제를 풀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세계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지구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지구의 민주주의 즉 인간 세계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 없이 인간이 살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인간이 자연을 또 착취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인간은 자연의 그 생태에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이 자연의 생성, 그 창조적 진화의 그 메커니즘이 그 유지될 수 있는 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취할 수 있다. 자연을 뺏을 수 있다. 자연으로부터.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면 자연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인간이 살 수가 없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지구 지금 환경 위기고 기후 위기고 뭐 이제 이래서 지구 민주주의를 자연과 인간 간의 아까 말씀드린 어떤 창조적 진화라고 하는 아까 말한 대립이 아닌 융합 창발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어떤 음과 양의 관계로 볼 수 있는 하여간 이 창조적 진화론은 어떻게 보든지 선으로 어떤 직선 화살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목적점을 향해서 우리가 역의 사상 뭐 이런 것에서는 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제 그런 점들은 앞으로 하여간 우리가 더 봐야 될 점인데 하여간 그렇게 엮으면서 볼 수 있는 지구민주주의, 보편적 세계주의. 그래서 햇볕 정책, 남북의 문제를 바로 이런 창조적 진화론의 관점에서 푼다고 하는 것은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보편적 세계주의가 추진되고 실현될 때 가능한 것이고 지구민주주의가 가능할 때 가능한 것이고 남북이 문제를 풀 때 또 이런 것을 우리는 추진할 수 있고 이제 이래서 이러한 어떤 세계 시민사회 또는 지구 시민사회 이제 이런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아까 역의 사상 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하고 통치하고 관계 있는 것으로서 동양에서의 성리학 그중에서 이제 서양의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정 철학의 또 이
맥락 속에서 있겠는데요. 우리는 나중에 이제 더 해본다면 과정 철학과 구성주의 또는 질들레주의 사상 엮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저는 성리학적 구성주의, 그 어떤 서양의 과정 철학과 구성주의로 이어지는 이런 맥락 속에 어떤 구성주의, 그다음에 성리학, 그것을 엮어서 한번 설명해 보는데, 그 전번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봤고, 계속 제 나름대로는 좀 이 개념을 발전시켜 오고 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확실히 발표 자료에 있던 글을 보다 설명을 들으니까 많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참 많이 알고 계신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일단 지금 토론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더 들으면서 내용 이해 깊이를 좀 이어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선생님은 바빠서 이제 오늘 참석하기 힘드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아까 잠깐 방금 전에 최영태 선생님이랑 이름으로 이제 접속하신 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그 사이에 지금 어, 로그아웃한 상태이고요. 김학노 선생님은 9시부터 김학노 선생님이 주관을 해야 되는 줌회의가 있으셔서 그 준비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아쉽게도 이제 퇴장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김학재 선생님과 이규천 선생님이 토론을 좀 들을 텐데요. 그 토론하신 선생님들이 숫자가 적었으니까 두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여기 저희들이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고 즐거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선임연구원이신 김학재 선생님의 토론 말씀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학재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토론을 할 줄 알았는데 맨 처음이네요. 예. 오늘 노명환 선생님 발표 거의 강의 같았는데요. 발표를 듣고 많이 배우고 또 얼마나 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는지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박사 학위를 김대중 대통령 화해사상 가지고 썼는데, 어, 제가 공부하고, 그러니까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공부했던 어, 읽었던 그런 자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자료들을 보시고, 또 이렇게 자료집에도 인용을 하시고 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좋았습니다. 우선, 저랑 또 관심 분야도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학에서 정치 사상 분야를 전공을 해서 또 뭐 사상이나 철학 분야에 또 관심이 많은데요. 노무현 선생님 역시도 이제 사상 쪽, 뭐 사학자시지만 사상 분야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사상 분야에도 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랑 또 강연을 이번 또 들으면서도 느낀 거고 또 노무현 선생님의 논문이나 책을 보면서도 어, 그런 저랑 이제 관심 분야가 또 많이 겹친다는 거를 또 느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논문을 쓸 때 김대중 대통령 어떤 사상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쪽에 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읽었다고 하는 책들이 이제 옥중서신에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각 그 옥중신 뭐 1신부터 해서 뭐 초반 거의 끝까지 이제 뭐 여러 권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에 영향을 준, 그런 그러니까 사상의 어떤 원천이나 기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웬만하면 그래도 한번 빌려서라도 이제 훑어라도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요한 책들은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번에 테이아르드 샤르댕에 집중을 하셨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학 쪽 전공을 해서 그런지 이제 뭐 니버에도 또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또 막스 베버, 그리고 토인비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 강조를 많이 해서, 토인비에 대해서도 이제, 아, 이게 토인비가 무슨 내용의 그런 글을 썼길래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 하면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뭐, 토인비 책, 역사 연구라는 책을 처음에는 이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들여다볼까 했는데, 바로 포기했습니다. 축약본은 이제 두 권인데, 또 그거 말고 이제 원전을 그래도 한번, 아니, 원전이라기보다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번,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고 한국에 번역된 책이 좀 예전에 번역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볼까 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토인비를 말을 인용하면서 했던 그런 뭐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목차를 보면서 이제 토인비 책 그 책 완역본의 그 목차를 보면서 아 이거 비슷한 것들 좀 찾아는 봤었거든요. 근데 아까 좀 반가웠던 게 이제 노명환 선생님께서 토인비 얘기를 얘기를 이제 후반부에 해주셔서 이제 저도 이제 토인비 사상과 이제 김대중 사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찾아봤었는데 그 부분이 반가웠고 지금까지 저도 이제 좀 찾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거를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키고 해서 어 또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교류도 많이 하면서 공부를 연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노명환 선생님께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또 오늘 이제 샤르댕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어 인간 현상이 저도 이제 대표작인 샤르댕의 대표작이라는 거를 이제 좀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또 이제 저도 좀 보고 했었는데 그 책이 정말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그 특히 지구적 민주주의에 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인간 현상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 책이 또 다 읽을 시간도 사실 없었어요. 뭐 그래서 그래도 쭉 이 책 훑어보다가 이제 인간과 지구가 이제 화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지구적 민주주의가 단순히 샤르댕의 영향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샤르댕도 이제 영향을 주었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아까도 동학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동학사상도 영향을 준 것 같고, 또 토인비도 또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인간과 지구, 뭐, 어머니로서의 지구를 본다. 그 비슷한 책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토인비의 사상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지구적 민주주의에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예, 노무현 선생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제 간파하신 것 같아서, 뭐 훨씬 저보다 연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을 읽고 제가 또 많이 반가웠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인간 현상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샤르댕 저작 중에 인간 현상을 집중적으로 읽으셨다고 아까 후반부에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 뭐 저작이나, 그러니까 전집 같은 데서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옥중서신에도 그 샤르댕의 이제 저작 같은 게 많이 나오고, 뭐 그 영어 원서 제목도 이제 많이 타입해달라고 노무현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인간 현상을 또 집중적으로 읽었었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셨는지, 아니면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일단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게 질문 가운데 가장 제가 궁금했던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토론자니까 노무현 선생님께서 하셨던 얘기 가운데 이제, 어, 강연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발표문을 제가 보면서 제가 들었던 그런 생각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변증법적 통일의 과정 샤르댕의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제 논문에도 썼지만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했던 어떤 가치로서
이제 중용하고 연결이 된다고 봤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용을 그 자서전, 그 자서전 1, 2권으로 이루어진 맨 마지막 그 자서전에 보면 2권 마지막쯤에 자신은 이제 뭐 여러 가치 이렇게 나열하면서 자신이 평생 일평생 추구했던 가치를 나열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중용의 어떤 철학 속에 자기 인생을 살려고 했었다. 그거에 저는 주목을 해서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중용을 평생 이제 추구를 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테야르드 샤르댕의 변증법적 통일의 과정하고 깊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논문에 좀 썼었습니다. 근데 그 중용의 가치나 이제 변증법적 통일의 과정은 김대중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서 정치를 할 때 극단주의에 반대하고, 그러니까 반극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셨고, 아까 그 이분법을 싫어하셨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 실제로도 정말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갈등에 대해서도 이제 갈등의 어떤 순기능에도 이제 주목을 했던 것 같고, 정치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타협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김대중 대통령은 타협의 가치를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중시해서 그거를 실제 정치를 할 때도 많이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또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집권기 때 이제 집권기에 이제 DJP 연합 집권하기 전에 그렇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집권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거의 이제 협치를 하고 이제 보수 진영과도 이제 협치를 하고 했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80,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기에 여소야대 시기여서 이제 평화민주당이 좀 주도권을 이제 잡은 측면도 있지만 그때 정말 타협의 정치를 꽃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법안 통과율도 많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서전에 보면 그 시절에 정말 정치를 어, 정치가 생산적인 정치였다고 이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그 시절이 훨씬 좋았구나. 그 당시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또 군부잖아요. 군인이었는데도 이렇게 타협의 정치를 해- 하려고 했었었고, 물론 여소야대 정국이긴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삼당 합당이라는 그런 이제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 그게 그 자체도 사실 지금 현 정부의 계엄 사태에 비하면 그래도 헌법을 존중하는 그 안에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틀 안에서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도 이제 타협의 그런 가치를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노태우 정부 초반에는 3당 합당 전까지는 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두 번째여서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논문을 쓰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사상과 관련된 논문 쓰면서 들었던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노명환 교수님 역시도 많은 또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화이트헤드나 이제 여러 또 사상가들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그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걸 이제 찾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비슷하고 김대중 대통령 사상하고 다른 여러 사상가들하고 사상이 비슷한데 그거를 그거를 확실하게 어떤 그 사상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걸 이제 증명한다는 게 그 논문화 시킨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거를 가지고 이제 선논문으로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나왔던 지적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의미나 뜻이 그 몇 구절 가지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과연 정말로 그렇게 영향을 주었었는지, 그게 증명이
증명은 그게 쉽지 않은 거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겸손하게 이제 제 논문에는 이렇게 뭐 추정할 수 있다, 뭐 예측할 수 있다, 이 정도로밖에 쓰지는 못했었습니다. 제 양심상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썼는데 그게 오히려 좀 한계로 또 지적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선생님께서도는 이제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역사적인 그런 맥락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전체적인 사상하고 다른 여러 사상가들의 그런 사상과의 그런 배경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좀 와닿게 잘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그걸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했는지 그런 증명의 문제가 또 많이 고민됐고 노무현 선생님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그 토론 다 듣고 노무현 선생님 코멘트 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바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바로바로 할까요? 이게 자신이 없는데요, 이거. 그럼 노무현 선생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하실 시간도 벌어야 되니까 아니요, 바로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노무현 네, 선생님의 답변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맨 마지막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제 그게, 그, 어떤, 이제 정확하게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인데, 어떤, 그, 소설 내용이나 관점에 대해서 그게 문헌 자료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찾아봐야겠는데요. 이제 쉽지가 않겠다 싶은데, 저로서는 지금 생각하는 게 아까 제3세대, 아까 이제 원로 그 김경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 이해동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3.1 구국 선언 뭐 이럴 때 그 서남동 목사하고 김대중 정치가하고 엄청나게 서로 토론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정치가가 저렇게 깊이 공부를 했나 할 정도로 서로 아주 막 이렇게 감탄해 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게 그냥 대화가 아니라 그 굉장히 깊은 학문적 대화를 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굉장히 놀랬다.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사였는데, 이해동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생존해 계신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인터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당시에 혹시 자신들의 스승이 또는 뭐이 선배가 이 김대중과 어떤 화이트 헤드의 과정 철학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과정 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김경재 선생님이나 이런 분은 이제 그 함석헌 선생이 이제 그 과정 철학에 뭐 깊이 거기에 몰입하셨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고 있으신데 그런데 나도 또 아직 함석헌 선생님이 그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직접 이제 베르그송까지 하는 것은 이렇게 찾아봤는데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이제 그 서남동 문익환 이분들의 제자 세대 되는 분들하고 좀 우리가 이것을 좀 접촉을 대화를 많이 해봤으면 하는 거고 특히 인간 현상이라고 하는 주저를 김대중이 샤르댕의 작품 중에 인간 현상을 주로 읽었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뭘로 나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장표 올린 내용, 요게 이제 자신의 가족들한테 샤르댕 신부의 창조적 진화론, 즉 창조론과 진화론을 융합한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자신의 그 신앙의 고민, 그게 얼마나 지금 여기에서 자기는 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요 내용이 인간 현상의 그 전체적 요지, 그러니까 창조적 진화론의 가장 요지가 담긴 게
바로 이 그 인간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거 아까 뭐 세계를 불완전하게 신이 창조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요거보다는 보다 더 쉽게 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분이 그걸 썼죠. 그분이 누구죠? 이제 구술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할 때 이제 내용이 나오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간 현상을 이렇게 가장 탐독했구나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토인비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영향받은 거 영향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금 볼때 굳이 꼭 김대중한테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뭐를 하게 했다,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 불안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불안태 동방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가지고 왔는데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류의 생각을 이미 50년대에 했음을 여러 그 기자로서 글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 단지 그런데 이제 그 브란트가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내가 하는 거가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저런 쪽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것을 저런 식으로 실현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대중경제론을 하고 그걸 엮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사회시장 경제라고 하는 걸 하고 엮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생각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생각하는 것을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내는데 굉장히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에 맞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생각이나 뭐나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거기에 몰입해서 그것을 하고 그것을 체계화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접촉할 수 있으면 접촉해가지고 엘빈 토플러가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소통과 어떤 정보 교류와 통신 소통 이런 걸 상상도 하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읽으면서 이거 뭐 이제 이게 진짜 이 시대가 오는구나 싶고 이제 그래서 피터 드러커나 뭐 이제 이런 사람 읽으면서 이제 미래학 쪽으로 막 준비를 하고 막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에 보다는 하여간 우리는 조금 고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또 그것을 체계화하고 이제 그런 점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 김학재 선생님은 뭐 박사학위 논문부터 이렇게 김대중에 대한 학위 논문을 쓰시고 또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시고 이래서 계속 교류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예, 이거에 대한 뭐 김학전 선생님이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같이 이어서 들은 다음에 이규철 선생님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도 그 본인이 어떤 뭐 책, 뭐 연설인지 뭐 인터뷰인지에서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뭐 어떤 책을 진짜 많이 읽고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 이제 많이 고민하고 사색하고 이랬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무현 선생님 말씀에 그런 하신 측면도 정말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도 미리 좀 뭔가 그런 성견지명 같은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대중경제론 같은 얘기를 또 하셨었는데, 대중경제론에서 이제, 보면은 1950년대부터 그때도 이제 뭐 사상계 기고한 글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뭐 노동과 자본과 뭐 기술 뭐 삼자가 같이 뭐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그런 젊은 시절부터 많이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사상 같은 어떤 사상의 방향성을 이미 정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그 완전히 그걸 그대로 이제 끝까지 가져가는 건 아니고 조금씩 이제 변화시키면서 자신 사상을 자신의 그 일관성이 이때 또
자신이 접한 그런 사상과들, 그리고 사상과, 그리고 또 교류했던 그런 인물들의 또 영향도 받으면서, 어, 말 그대로 정말 과정, 노무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왔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규철 선생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규철입니다. 저는 무슨 토론자라기보다는 그냥 노무현 선생님 말씀을 재미있게 듣는 일종의 학생으로서 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이라보다 제 느낌을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노무현 선생님을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좀 미뤘던 그 선생님이 역작이신 책 김대중 생애 사상 정책의 의미를 비교적 자세히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 이제 책 보니 이제 오랫동안 선생님께서 이제 관심 주제였던 인문에 대한 탐구와 이해, 그리고 이제 유럽 통합 등의 사상적 기반으로 증기한 상호 주관성, 구성주의 이런 사유들을 이제 평소에 계셨던 것인데요. 이제 이 책에서는 보니까 더 이걸 심화적으로 확장하셔서 일종의 이제 존재론과 우주론적인 성리학, 뭐 이기론과 이제 음양론이 되겠죠. 이런 것도 담으시고 또 우주를 유기체적인 어떤 하나의 유기체로 가서 보는 불교의 화성 사상까지도 연결하셨고 더 나가서 이제 그 동양 쪽에서 보면 대대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서로 이제 대립적인 것들을 통해서 뭐 생성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이제 현재 양자역학의 핵심인 상보성 원리와도 이렇게 연결 비교하시는 걸 보고 와 이제 이 대단하신 그 업적이자 역작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재밌게 제가 또 봤고요. 한편 더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당위적 철학 이론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제자로서 선생님이 핵심 사상을 감히 요약하면 대략 이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요약한다면 세상은 매우 다양하고 또 서로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융합하고 그리하여 다양성 속에서 통일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은 본래 세상과 만물의 구조적 이치 또는 원리가 구조적으로도 대적 관계가 하나의 추동력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이제 발표 속에 나온 이런 창조 진화론에서 일정한 의지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제 지향점들은 결국 이타주의를 통한 자기 이익의達成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이제 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략 제가 감히 요약한다면 이제 이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뭐 전문적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낌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또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뭐 이해는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느낌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제 인류 문명의 발전적 측면에서의 변증법적 융합, 뭐 이러한 어떤 상호 이해를 통한 이제 융합, 이런 어떤 가치 지향점들은 원리로서 계속 작동돼 왔던 것이고 또 앞으로 세대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지향적 당위적 태도와 현상들이 왜 이 특히 디지털 시대에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더 일정성을 가져야만 되는가 원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당위성으로는 이해를 가는데 이 구체적으로는 느낌이 확 안 닿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좀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뭐 느낌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창조적 진화론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 강좌에서 인류 문명사를 좀 강의를 하면서 이런 거 이해할 때 굉장히 좀 재밌는 주제였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던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하고는 이제 약간 결에서 약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좀 있어서 그 점을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뭐 옳다 그래도 그런 분야가 아니라 제 느낌상의 거고요. 어, 제가 정리했던 자료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뭐 재밌으시라고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진화론은 일반적으로 뭐 다윈을 비롯한 어떤 과학적 진화론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형이상학적인 창조적 진화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일반 진화론은 뭐 다윈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진화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유전자 진화론은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결점도 있기는 하죠. 뭐 예를 들면 DNA가 본질이고 어떤 형상적인 것은 거수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주안점인데 그렇지만 또 약점이 있죠. 어쨌든 뭐 이런 막 과학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념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식이 되는 창조적 진화론이 있죠. 이거는 뭐 검증이나 증거가 이렇게 로서는 이제 검증되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형이상학적 사유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 그 창조적 진화론은 되게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느낌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일정한 어떤 조종하는 의지 혹은 의식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어떤 정신적, 의식적인 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창조적 진화론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제 그 진화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진화는 더 복잡한 형태로 변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용불용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인간은 거의 의식적으로 어떤 신경계를 갖는 그 신체적 변화를 이끄는 힘을 이제 계속 자극을 하죠. 어떤 의지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습득이 되면 그것이 이제 진화로서 전달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과학적인 증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다윈이 주장하듯이 뭐 어떤 목적성이 없거나 어떤 뭐 거의 우연적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입장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진화가 내적 의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특정 자질의 습득은 의식적 노력 반복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으로서 전달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또 이제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뭐 예술가이기도 한데 상대의 어떤 뭐 이런 쪽에 많이 섭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두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 뇌의 발달을 통한 고등한 존재로 상상하는 과정으로서의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궁극적으로 가면 초인의 탄생까지 얘기하겠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오늘날 AI 쪽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궁극적인 어떤 진화의 과정은 아주 고도로 발달된 어떤 뇌의 발달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다 20세기 초기에는 슈레딩거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부터가 이제 어떤 뭐 이 물리화학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정신 의지라고 하는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종래의 고전적인 물리학적, 생물학적 이런 건 다르게 그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구조적 물리학적 법칙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 이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생명의 현상은
물리적 현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이제 그런 면으로 해서 어떤 진화의 추동력으로서 정신적인 면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준리적인 것이긴 한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생명 진화의 추동력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누명 선생님도 말씀하신 앙리 베그르 구성도 이제 이러한 그 중요한 창조론적 진화론을 얘기했는데요. 뭐 이 사람이 말은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라고 해요. 생명의 근원에는 비준리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가 진화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승리다. 그리고 진화는 의식의 탄생을 위한 노력이며, 근데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혹은 것으로부터의 주어진 선물이다. 뭐 이걸 초월적인 것이라고 보면 아까 그 샤르댕 신부 같은 걸 본다면 기독교적인 신의 개념일 것이고 아니면 기타 존재도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진화론적 발전에는 목적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생애 도약이다. 그리고 진행의 과정 속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다양성들은 우연을 의미한 돌연변이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적인 도약들에 의해서 나타내는 어, 자유의지의 생명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 정신적과는 대립적인 요소가 전혀 아니다. 이런 점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거론됐던 샤르댕 신부님이죠. 이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도 이제 그 베르그송의 영향을 좀 받아서, 역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의 전 과정에 어떤 근원적인 힘이 내재가 돼 있다. 그래서 애초에 진화하는 것이 이 정신, 인간의 의식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목적적인 방향으로 잡혀 있었던 것처럼 보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뭐 화석이나 유전자 같은 이런 물질적인 흔적들은 결국 정신의 승리적 탄생을 위한 노력의 흔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 그 DNA가 생존을 위해 구현한 구조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종래적 어떤 것을 본다면 샤르댕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본질은 어떤 정신인 것이고 그 어떤 물리학적 형상들은 그 과정 내지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궁극적인 진화의 과정의 종착점은 오메가 포인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느낌은 창조론적 진화론은 정신적인 작용을 중요시하고 또한 그것이 어떤 목적적인 어떤 힘이 작용을 받는다.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종전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배양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오늘 노명환 선생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김대중의 정치 철학과도 그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그전에 갖고 있었던 제 느낌과 오늘 또 새롭게 김대중의 정치 철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이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로 해서 제 느낌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대략 이것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이규철 선생님에 대한 노무현 선생님의 답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세히 그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이렇게 좋고요. 하여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테야르 샤르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샤르댕은 신학자이면서 그보다는 더 본래적으로 고생물 학자죠. 그러니까 고생물 연구를 하면서 바로 이 진화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 이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와 있으면서 북경 원인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이 이 고생물학자로서 인류학적 현장 연구를 하면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을 그저 일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것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진짜 이게 그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 그 고생물학 연구와 더불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종래에 있는 창조론, 이 우리 사는 세상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거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신의 계시를 따라야 되고, 뭐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한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두 가지를 결합을 했는데, 그 결합을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 그 고생물학 과학적인 연구에 의거해서 이제 그 형이상학적 논리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의 창조는 어떤 진화에 있어서의 어떤 그 창조성이 아니라 어떤 그 창조론과 진화론의 융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선생님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서로 혹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없는 거면 전혀 개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아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어떤 창조적 진화론,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 시대의 창조적 진화론의 당위성. 그러니까 그 창조적 진화론에서 이제 중요한 게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연결된 것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에서는 그게 이제 대립 갈등, 충돌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인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은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어떤 국가나 또는 어떤 뭐 세계, 지구 이 영역을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서 그 우주로 이게 뭐 또 우주 밖에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창조적 진화론에서 아까 서로 다른 것이 이렇게 융합해서 하는 데는 거기에 어떤 경계, 어떤 안과 박의 끝이 없고 지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그런 것을 형이상학적으로 또는 어떤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 실제 데이터들의 연결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하고 또 어떤 지역을 초월하고 지구를 초월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뭐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갈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바로 이 디지털 시대에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제 거기에 이제 아마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지역적, 공간적 영역을 초월해서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어서 이 디지털 데이터 시대하고 자신의 어떤 창조적 진화론적 사유하고를 연결을 했다 생각되고 저는 이제 조그맣게 지금 이렇게 세계가 엮여져 가고 있는데 엮여지면서 뭐 이렇게 당연히 갈등, 충돌 어떻게 보면 전쟁 없이도 좀 고립돼서 살 수 있는 것도 연결되니까 전쟁도 있고 거기에 또 어떤 싸움도 더 커질 수 있고 뺏고 뺏기는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하느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세계적인 차원의 공론장, 세계와 자연이 어떻게 서로 조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론장, 공감장을 우리가 발전시켜 가야 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유명상 선생님도 들어와 있으신 것 같은 2월 달에 글로컬 아카이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한 쪽에 연구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이러한 뭐 창조적 진화론도 해보고 어떤 김대중의 정치 사상, 정책, 아까 뭐 지구 민주주의, 보편적 세계주의, 햇볕 정책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 단톡방 또 우리가 지금 이어가는 세미나의 뭐 연결 속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저는 당위성인데 제가 지금 맞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님. 예. 네, 노무현 선생님 답변에 대한 이규철 선생님 의견이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없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벌써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홀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가자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제 궁금한 거는 지금 그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제일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대통령만큼 역사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잊혀져 가시는 분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상, 그, 이-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의 주체로서 노무현 재단이 계속 활동을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아카이빙도 하고 대중적인 컨텐츠 뭐 알릴레오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계속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명을 일상적으로 해내는 작업들을 해오는 거에 비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런 작업들이 참 많이 없어서 그래서 대통령 역사적 인물에 대한 망각에 저항하는 방식이 사실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연구,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작업, 오늘 같은 작업들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대중적 기억을 계속 이어가는 두 가지 방식이고 두 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재단을 통해서 이 기억의 주체가 확실히 있고 연구도 지원하고 계속 여기서도 생산을 하는 데 비해서 김대중 대통령 그게 없어서 우리가 너무 일찍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연구나 대중적 콘텐츠 활동 같은 이 재단이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목포 지역에서 김대중 재단이 만들어졌다고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게 연구와 대중적 기억의 전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런 지적 네트워크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대현 선생님. 지금 아까 오늘 그 최영태 교수님하고 김학너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김대중 학술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 김대중 학술원에서 이제 뭐 어떤 저서를 만드는데, 저도 왜 그 사상가 김대중이라는 책을 여러 선생님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햇볕 정책 관련해서 저 두 분이 거기에 지금 필진이신데, 지금 그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가 아마 지금 9시밖에는 잡을 어떤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 참여하느라고 가셨거든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김대중 학술원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저술 활동을 하고 있으시고 또 여러 또 학술적 그걸 하고 있고 또 김대중 정치학교도 있고 또 김대중 재단도 있고 또 김대중 도서관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노무현 재단의 경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너나 없이 참여해서 이게 굉장히 그 활동력이 왕성하고 또그 어떤 그 활동의 폭발력이 있고 뭐 이제 이런데 시민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지금 김대중 연구와 그 유지 그 유산의 확산 이거는 조금 이게 좀 시민들 속에 이렇게 좀 못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 지금 탄핵 국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막가자는 식으로 지금 더 뭐 가는 현상도 좀 더 생기고 있고, 그런 게 확산되고 있고, 우리 이제 뭐 극우가 확산되고 있다, 파시즘이 확산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육이 이 사상이라고 하는 측면, 깊이 사유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하는 데도 굉장히 약한 거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어려서부터 학원부터 가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진정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이런 공부를 못하고, 뭔가 이제 점수화되는 어떤 그러한 공부. 이 뭐야,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아주 하여간 뭐 많이 우리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도, 정치 발전을, 시민들이 정치가를 야단만 쳐서 될 게 아니라 뭔가 이러한 사상과 이런 측면으로서 당장 급한 거, 멀리 봐야 될 거, 뭐 이런 거, 뭐 정치가들한테 이렇게 사상 멀리 보면서 이것을 정책 자체 바로 당장 실현하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뭐 멀리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귀로 듣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우리 사회 전반이 이렇게 퍼져가고, 이익과 가치라고 하지만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지 않고는 그 이익이 도저히 보장될 수 없고, 그게 파산돼 버리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정치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좋겠는데, 저로서는 제가 이제 좀 김대중 연구를 잡은 거는 이제 빌리 브란트를 잡은 것에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빌리 브란트를 보는 것은 정치가로서 가치라고 하는 것에,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그리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해서 대단히 유연성 있게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해가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면모를 보고, 근데 어떤 이러한 그 정치 사상의 넓이나 깊이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브란트보다는 김대중이 훨씬 깊구나. 그리고 그 사상만이 아니라 그 사상과 연결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수양, 이런 측면에서도 더 깊은 면이 있구나 하는 거고,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게 서양의 어떤 사상과 동양의 사상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그냥 학부적인 차원의, 학문적인 차원의 게 아니라 현실에 굉장히 이게는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가들, 또는 그것을 실현하는 그 활동가들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03 아카이브 이번에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 1203 아카이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상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해 가고, 뭔가를 실현하고, 김대중이 꿈꿨던 디지털 시대의 저런 자신의 생각들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어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우리의 이 그 화상 세미나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카이브를 공유하고 어찌 보면 아카이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보면 좋겠는데요. 김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답이 됐을까요? 예, 말씀 선생님 고맙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 1시간 50분이 다 돼서 이제 네, 벌써 한두 부분만 예, 받아볼까요? 네. 마지막이 되는데, 마지막이 전에 한번 말씀 더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또 질문을 해주셔야지 노무현 선생님의 지식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선생님 오늘 발표 내용이 많이 어려워서 네, 질문도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뭐 좀 돼야지 할 수 있는데, 질문하기엔 좀 발표 내용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선생님 더
아직 빼놓고 말씀 못하신 게 있으시면 마지막 코멘트 해주시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번 세미나를 좀 이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체계화를 해보고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고 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역사를 하시는 분, 또 정치학, 또 사회학, 또 여러 관련한,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학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앞으로 한류와 평화, 뭐 이렇게 이제 2학기 후반부에는 또 심두보 선생님 발표를 해주실 텐데,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우리가 만들 이 글로컬 아카이브 플랫폼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담고 또 우리의 어떤 이런 김대중 사상, 정치 이런 것도 담고 근데 뭐 김대중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담고 연결하고 또 어떤 반대되는 정치의 길을 갔던 어떤 지도자들도 담을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아카이브의 전문성도 더 살아나고 또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철학 이 모든 것에 이 그 융합 이런 것도 더 활발해지고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는 공공역사 이쪽도 더 활발히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규철 선생님 혹시 더 예, 말씀하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하지만 그 민주주의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상태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는 저 개인적으로 네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 직전의 민주주의 위기였던 박근혜 정부의 그 서슬퍼런 권력이 막 칼춤을 출 때 너무 답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몰렸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했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자라는 상황이 지금 딱 우리한테 맞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란성 불면증이 내란성 답답증으로 지금 넘어간 상황이라고 이제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답답함 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 위기를 만든 게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킨 게 윤석열인지 헌재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이제 그런 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배 민주주의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뒤를 따르는 후배 민주주의자인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역사적 상황 한가운데 복판에서 노무현 선생님의 강연 참 잘 재밌게 또 즐겁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세미나를 이어가 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께 모두 다 감사 말씀드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23명의 참가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